터질 게 터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폭탄이 갑자기 날아들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직접 개입을 했다. 일파만파 정치권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키아벨리 박진영 교수와 함께 이게 이제 처음이자 끝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 불허의 일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놀랐습니까? 아니면 당연하다, 뭐 터지게 터졌다 이렇게 봤습니까? 뭐 예상하고 있었죠. 예상하고 있었다. 저 장성철 평론가가 네. 이미 예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경남 쪽에는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을 해서 특정 유력 정치인들의 지역구를 옮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두세 명이 자리를 옮겼다. 결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건희 씨 문자를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일십했다, 씹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더한 어떤 이 공천 관련 지시 또는 의견 전달도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했던 거죠. 모든 게 이제 조심스럽지만 저도 얘기를 좀 보태자면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가장 잘 보필하는 한 국회의원 또는 거기에서 누군가의 추천을 했고 그러려면 김건희 여사의 최종 승인 또는 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경남 지역에 공천 받으려면 공관위에 가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야 하느냐 아니면 유력자 A씨에게 가야 하느냐 네네. 김건희 여사에게 라인을 달아야 하느냐 이런 네.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있었는데 선거에서 늘 이런 이야기가 오가니 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 행보를 종합해 봤을 때는 충분히 관여하고도 남았겠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죠.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선 때마다 이른바 뭐 청와대 지분, 대통령실 지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로 구두 녹취로 확인된다거나 문자로서 활자화된다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이른바 이 김무성 대표의 이 옥새 들고 나르샤죠. 그때도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관행적으로 하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넘어서서 사인인, 개인인 대통령의 부인이 개입됐다. 이거는 실제로 사인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 개입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해되는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해석의 영역까지는 조금 있다가 여러 각도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자, 일단 확인된 내용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선 전 의원 5선 국회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도한 언론사 뉴스토마토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픈은 시간의 문제이고, 자,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네네. 자, 이 자체까지는 그러면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죠. 그거부터 국정농단입니다. 네. 텔레그램 문자가 법률적 증거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자 보낸 내용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김건희 씨가 보냈다 하는 거는 이게 확인이 된다면은 이건 그냥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이다. 그렇죠. 보냈다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박진희 교수 친한데 이번에 뭐 총선에 창원에서 하지 말고 김해에서 국회의원 하면 어떻겠어요? 고민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사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지 않나요? 당사자잖아요. 네. 당사자이기도 하고 결과론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려고 했던 정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경선도 못 받고 이제 컷오프되는 상황들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익명의 모 의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김영선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게 그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그 문자 내용대로 그 의원의 지역구가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럼 뭡니까? 이 문자가 실제로 작동돼 가지고 그 의원이 지역구가 옮겼다는 것이 정황적 증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거의 뭐 증거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구를 옮기지는 못했어요. 김영선 네, 의원이. 못 옮겼죠. 못 옮겼고 그 지역구에서 빠져나온 건 맞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옮기라고 추천했다는 것이 텔레그램에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국정농단이냐 개입이냐 여기에는 논쟁이 하나 있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점 한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좀 생각을 해보시지요. 자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명분백 문제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과 일정하게 갈등 관계를 갖고 있다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마리앙도 안 했던 문자 일시. 마리앙 뭐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갈등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몸을 숨기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었다 또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조용히 숨어서 텔레그램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조용히 숨어서 텔레그램 할 정도로 대범하게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범법성의 문제를 떠나서 매우 놀랍다. 전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지하지 않고 또는 의식하지 않고 본인이 할 일을 다 해버렸다라는 걸로 가니까 김건희 여사 도대체 뭐야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까지 했던 행보라든가 과거 이제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와 통화하는 내용들 이런 거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볼게요. 대표적으로 지역 옮긴 사람들 조혜진 의원이 밀양에서 김해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기억나는 김태호 의원이 거창에서 양산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영선 의원은 실제로 못 옮기죠. 예. 자 차이를 볼게요. 우리 이제 경상도 쪽 좀 아는 사람들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밀양하고 김해는 완벽하게 생활권이 다릅니다. 밀양에서 고등학교 나오면요, 밀양에서 중학교 나오면 대구 쪽으로 학교를 많이 옵니다. 대구도 가고 마산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그랬어요. 밀양에서 대구가 1시간 안 걸리는 그렇죠. 거리입니다. 예. 밀양에서 김해까지 1시간 더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거창에서 양산 이야기 볼까요? 거창 대구 생활거리죠, 그죠? 네. 거창이 대구 서구 쪽하고 붙어 있습니다. 네. 서부 경남에서 완전 동부 경남으로 간 겁니다. 양산으로 완벽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 자체는 뭔가 하면은 지역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고 그런 것들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선 의원이니까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 있는 곳에 또는 민주당의 다선 의원이 있는 곳에 가서 붙여야 되겠다라는 서울에서의 논리가 작동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해석에서 모 의원이 김건희 씨와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경남 바닥에 쫙 퍼졌어요. 쫙 퍼졌어요. 근데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사람은 조혜진 의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조혜진 의원은 과정도 잘 모르고 그냥 정말 뜬금포 절차적인 어떤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김해로 갔단 말입니다. 실제 그때 이제 출마 안 하려고 마음도 그렇죠. 먹었다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네. 당의 결정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죠. 불만도 많았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은 결국은 당의 보고 체계에 의해 가지고 경남에서의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서울의 황당무계한 정치적 기획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옮겨졌다는 가정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럼 누구냐 이건 거죠. 당 밖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또 추론으로서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3의 인물이 그렇죠. 있었을 수 있다. 그것을 그렇죠. 이제 지금 용산이라고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뭔가 기획을 했던 사람은 지역 정서나 이런 고려 없이 쉽게 말하면은 지도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인 거죠. 자, 그 자리에 이제 넣으려고 했던 사람은 존재했고 네. 보내려고 하니까 마땅치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이 고려가 됐다는 거고 자, 이렇게 가서 이제 결과가 뭐 나왔습니다. 자, 낙동강 벨트에서 나름대로 사수는 했어요. 사수했죠. 성공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제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출발 지점이 열린 것이냐 아니면 그냥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우연일치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자, 이것이 일파만파 2차, 3차 폭로나 또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일이 확장될 것으로 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가 조작 100번 하다가 걸리는지 한 번 하다가 바로 딱 걸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좀 비슷한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또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결국은 내부에서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외부에서 취재한다. 또 외부에서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결국은 김영선 의원의 텔레그램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이 텔레그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주위에 국민의힘 성향을 가진 사람, 동료,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게 터져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자, 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조혜진 의원, 김태호 의원 다 이른바 비윤이죠. 네. 비윤이죠, 그죠? 그리고 그쪽에 이제 비윤 의원들이 많아요. 그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나온다 지금 이 기사 나온다는 이야기 장성철 씨가 한 보름 전부터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네. 기획돼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팩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날짜까지 어쩌면은 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터뜨렸다. 그럼 그 뒤에 다른 문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적용되었던 사항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저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어요. 당사자 김영선 전 부인해야죠. 의원은 그런 일 절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 건을 제보했던 또는 최초의 텔레그램을 가지고 언론사가 확보하고 있는 네네. 이 텔레그램을 보여줬던 사람도 무슨 이야기냐, 총선 이미 끝났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터진다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요? 네네. 근데 언론에 터질 줄도 모르고 불만 있는 것을 쏟아냈는데 이것을 특정인이 가지고 있다가 뉴스토마토에 제보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네. 한 사람이 네네. 우연한 기회에 이런 것조차도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추적 취재가 됐던 것 같고 더 네.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언론사에서는 나름의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네. 위험을 감수하고 터뜨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다고요.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고 저기 뭐 언론사는 터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흘린 의원은 불만이 있으니까 흘리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흘린 의원의 입장에서 이게 언론에 나가서 터졌는데 내가 흘려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정치라는 것이. 다만 내가 이 의도치 않았지만은 흘러나간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딱 그 네. 이야기를 해서 자르는 거예요. 비슷한 일들이 민주당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증거까지 나올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로 사실 무근이다, 터무니없다라고 이렇게 딱 벽을 쳐버리는 이유는 뭐죠?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니까요. 법률적으로. 끝까지 그러면은 증거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아니다라고 우긴다. 그렇죠. 저는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법률적 측면인데요. 대통령이 개입해도 문제가 되는데 배우자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명확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보자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그 제보자가 사실은 제보를 하고 나는 제보한 적이 없어라고 잘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소홀히 관리해서 흘러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스의 제공자가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 상황을 아는 깊숙한 곳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 진원지가 영남이고 또한 정치적 성향으로 봤을 때 비윤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저는 좀 더 휘발성과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국정농단이 터졌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응을 하는데 좀 과잉 반응 아니냐. 실제 이것이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고 추가 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것도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 지금 추적 보도를 한다든지 2차, 3차 취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이제 폭발성을 가지고 훨씬 더 큰 국정농단 사건으로 변질이 되고 이제 전환이 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뭐 퇴진 뭐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생각나시죠? 네. 그때도 대부분이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로서 일부 인정이 되잖아요. 텔레그램의 문자들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때보다도 더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질적인 정치적 집단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 관계에서 예를 들자면은 친윤이 붕괴되는 시점이다. 권력 관계가 약해지는 시점이다라면은 상대 진영에서는 오히려 더 터뜨릴 수도 있죠. 또 제가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알고 있는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관계법 관련 고소고발들은 대다수가 같은 당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당 밖에는 사실 잘 몰라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당내의 권력 경쟁자들이 더 무섭다는 것이고 당내의 경쟁자들은 속속들이 그 속사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더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실제 힘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궁지에 몰려서 명분배 때문에 엄청나게 민심의 질타를 받고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고 했는데 박진영 교수는 저한테 대답을 그건 뭐 그런 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뭐 그런 소문이 돌았잖아요. 소문이 그러면 돌았는데 평소의 행동을 봐서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우리가 짐작을 했던 거죠. 짐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김건희 여사가 중요한 국정 운영의 결정 또는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고 의견을 내고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 심지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문제도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재벌은 개 못 준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비슷한 거예요. 진중권 씨가 김건희 씨하고 한 1시간 가까이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2,000명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완강하게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아니 김건희 씨가 뭔데 자기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완강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합니까? 그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이 평소에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하나의 증거로 나왔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으로서 배우자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전혀 본인의 의견이나 또는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제어를 하거나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2년째, 3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역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이제 대선 전에 녹취록 보면은 김건희 씨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저씨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뭐 정확한 단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성장해오는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하는 과정들에서 부인의 내조라든가 부인의 어떤 개시 또는 정부적 활동에 도움이 돼서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부인 이야기 들으면 나는 다 잘 되네? 난 우리 부인 이야기 잘 들어서 대통령까지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김건희 정권에 살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농담이 아니고 진담처럼 들리는 장면 상황이고요. 특검 범위를 확대해서 이제 이것까지 넣자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자,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호응은 좀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특검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호응하겠죠. 네. 당연히 뭐 특검에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거 단일 사건으로서 일단 뭐 당연히 뭐 공수처와 검찰에 이제 고소 고발을 해야 되겠죠. 고소 고발을 해야 되고 상임위가 이게 행안입니다. 행안이기 때문에 행안위에 이른바 그 의원들 그다음에 뭐 문건 유출자로 해당되는 뭐 MC. 문자 요건 MC 명모십니다. 예. 그다음에 누구야 김영선 의원 예. 이런 사람 불러야죠. 네. 지금 민주당이 국정 이 국회 운영에서 좀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다 특검으로 몰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특검 뭔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빌드업들을 해줘야 돼요. 말씀하신 건 이제 상임위도 하고 국정조사 필요하다 하고 빨리 네. 움직이면서 뭐라도 하나의 사실을 찾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좀 규탄 대회 한번 해야 돼요. 규탄 대회 해야 한다. 네네. 김건희가 직접 대답하라. 그렇죠. 네. 용산에서 직접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라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산에 가서 김건희 씨한테 질의서 갖다 주고 예. 이런 거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에요. 용산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제 극구 부인으로 갈 가능성이 그럴 수밖에 높다.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증거가 그렇죠. 나오더라도 그럴 수밖에 그럴 없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보수 언론 총동원해가지고 이거 별일도 아닌데 침소봉도 해가지고 야권에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또 몰고 가면서 개선판이 돼버린다. 그게 결국은 이제 국민 여론을 놓고 하는 이제 싸움이 되겠죠. 네. 누가 여론을 먹을 수 있느냐는 부분인 거고 그나마 여기에는 하나의 기대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여권의 분화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 내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박근혜 탄핵도 똑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박근혜 십상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네. 최순실 이야기도 공공연히 떠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 야권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을 때 여권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꾹 다물고 있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힘에 의해 가지고 여론의 동향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라면서 그때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 오늘도 제가 주위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야 원래 이거 다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놀라노. 다만 그런 사람이 뉴스토마토가 보도했을 뿐이다. 네네. 라는 거고. 그 증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법률적 절차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한 2, 3일 지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이제 드러났고 확인했으니까 야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다수의 사람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개연성이죠. 개연성 다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야권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박근혜 탄핵을 박영수, 윤석열 특검으로 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박근혜 탄핵은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국정조사였습니다. 네. 국정조사에다가 거기에서 재벌들이 나오잖아요. 재벌들이 나와서 다 실토해버립니다. 실토해버리고 무슨 제가 기억나는 고영태, 노성일 이름도 기억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국회에서 국민들을 안아줘야 돼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의원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안아주는 제일 좋은 방식은 법률로서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눈앞에 그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늘 열어가지고 이런 중간에서 방황하는 제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양심에 찔리지만 그렇지만 윤석열이 겁나서 숨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국민들 시선을 통해서 지켜줘야 돼요. 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 운영에 개입을 했는데 자, 인사 개입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증거 하나도 없었고 이건 지금 이제 총선 개입입니다. 선거에 개입을 해서 특정인의 지역구를 바꾸라고 권유를 했다. 이제 이 정도까지 갔다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이제 출발 지점에서 뭔가 문이 열리고 있다. 이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보의 신빙성이 좀 약하다. 완결성이 떨어진다. 나도 진작 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외로 이거 빨리 밝혀야 한다라고 할 것 같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번 물러서서 약간 관망하는 느낌을 좀 줘서 야 이건 또 뭐야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의원들한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굉장히 성숙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 성급하게 팩트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결론 내리지 않겠다라는 조심성의 발로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결국 이준석 대표는 그 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 당으로 돌아가서 쓸어 담아야 됩니다. 예. 쓸어 담아야 되는데 쓸어 담는 방식이 칼질해서 다 죽이고 나서 쓸어 담을 것인가 아니면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허리를 안아주면서 쓸어 담을 것인가 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과거와 다르게 좀 고민한다 그런 느낌을 좀 그럼 받았습니다. 후자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결국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시점에 올 것인데 네네. 그때쯤 되면은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은 쓰러져야지 갈 수 있는 사실상 거죠. 쓰러져서 그렇죠. 존재감이 없다. 예, 예. 그러면은 이 말은 완결성이 떨어지는 제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끝이 나버렸고 내가 그 공간으로 돌아가야 될 때 좀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부드럽게 다수를 좀 포용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멘트를 이미 날리고 있다. 미리 날리고 뭐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저희가 이 정도 알면은 국민의힘의 핵심 구성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아는 수준의 10배, 100배를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한다. 그렇죠. 결국 이게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예요. 그래 지금 제가 야권에 자꾸 쓴소리를 하는 게 야권이 자꾸 특검이라는 걸로 가지고 법률 형사법적 절차의 논리로 자꾸 접근하고 있거든요. 탄핵이라든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국민 여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에 일정하게 개입 또는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많은 국회의원 수십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십 건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다 녹음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가 국정 개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소한 65%가 국정 개입한다라고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뭐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죠. 예. 왜 이런 여론조사 안 돌립니까? 쉽게 말하면. 자, 그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민심은 우리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65%를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이라면 국정 운영에 일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허용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테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네. 이 정권의 속성으로 보면 무조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단정 짓는 사람도 이제 있을 텐데 결국 김건희 여사가 실제 국정 운영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 경영을 못하고 있다는 이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하면서 그렇죠. 무너져 내릴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자 수십 건의 녹음이 여전히 있을 것이고 네. 제가 장 소장이나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 가지고 그냥 터뜨리지 않을 뿐이지 드러내면 상상 초월의 일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끝이 난 것이다. 네네.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 또는 고위급 간부가 지상파 종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녹음한 내용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들도 만약 어떤 상황이 되면 요걸 가지고 무기 삼아서 견뎌보겠다 또는 맞서보겠다 또는 우리를 절대 못 건드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을 바깥에 했으면 자, 우리가 유신 말기 때 박정희 정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박정희 정권의 그 난잡한 행동들 이거 대충 다 소문났잖아요. 그 당시 지금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SNS입니까? 인터넷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불구하고 유언비어 통신을 이른바 유비통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면 본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청와대 경호실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이 그 당시에 이 안기부 아니지 뭐 그 당시에 뭐죠 중앙정보부에 있었던 예. 사람들 사람들 뭐 보안사에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권력이 무서우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권력이 무서우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가 쓰러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실들이 이미 다 대중들에게 알려져 버렸어요. 그럼 개연성으로 보면 야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을 저질렀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 왜 안 터지느냐? 힘에 놀린 거죠. 힘의 논리다. 네, 사정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지층이 아직도 30% 정도 있고라는 힘의 논리 때문인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건은 단 하나라도 단순한 게 없어요. 핵폭탄급들이야. 네. 양평 게이트 문제 그렇고 지금 명품백 문제 그렇고 여러 사안들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심지어 지금 의료 대란까지도 2,000명이 왜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용산에서 왜 2,000명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서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언급했듯이 진중권 교수가 통화를 하니까 2,000명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하더라라는 이것도 뭔가 초현실적인 사안 때문에 2,000명 고집해야 된다. 라는 것과 이어지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안 된 데가 없고 총선까지도 개입이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용산은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사안.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무감각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 건이 터졌는데도 또 무감각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땡?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거는 정치권과 언론, 관료 사회 등 우리 사회의 상류층과 이 상류 그 국가 구조를 짜고 있는 사람들의 나약함, 비겁함, 기회주의적 속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방송 토론에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게? 거기부터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이 비정상 아닙니까?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네.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을 뽑아야지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강고하게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자마자 무속 이야기 대통령실 옮기고 난리를 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한두 건이라도 정말 팩트가 확인되면 다 탄핵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한두 번 때리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때리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때리다가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표현도 맞지만 이제 때려서 문제를 삼는데 더 큰 문제가 또 터져요. 네네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또 그만한 문제가 또 터져요. 네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정말로 빅 이슈가 나오니까 네. 이슈에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무감각해지고 그건 선차성이죠. 프라이어리티 아닙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의 축을 전환을 시켜야죠. 근데 지금 의료대란 문제도 지금 주말인데도 온 나라가 지금 난리고 이제 더 이상 감당을 못하는 수준으로 돼 있고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나와서 하는 말은 을토당토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죽는 것도 네 책임이지 왜 국가 탓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바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맛이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네. 보세요. 김종혁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물러나라고 하거든요. 네. 보건복지부 차관 탓입니까? 대통령 탓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보건복지부 차관이 물러나면 이제 의료 대란 문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대통령 탓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말 하나 잘못한 거를 꼬리 잡아서 그 사람 책임을 묻는다고 상황이 반전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의 인식조차도 지금 국무총리나 장관, 차관이 하는 거 보면 도무지 이거는 정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도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일종의 실험실에 몰몬트처럼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방치하느냐. 그렇게 해서 막 흥분하면서 이거 아니야. 의료 대란은 진짜 끝이야. 내년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더 꼬인다 지금.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누구든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김건희 문제 또 터지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강고하게 잡아왔던 이 법조 중심의 국가 시스템 이게 극악하게 이제 터져 나온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모순을 가진 한국식 대통령제 이것에 또 문제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제 국가는 원래 대통령이 정당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내각적인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대통령이 스스럼 없이 그다음에 독재 정권의 잔재를 가지고 정당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게 막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늘 자학의 선택입니다.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가 발전되게 하자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대통령 메시아여야 돼요. 개혁가여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정치인은 개혁가고 메시아가 아니라 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권력을 분점시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왜 민주주의의 본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몰아주자. 이런 이야기 늘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늘 국회는 여소야대였으면 좋겠어요. 여소야대 국회를 끌고 갈 수 있는 통합적이고 상대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대통령이지 막 혁신적인 정책을 있지 않습니까? 내중심적으로 지지층을 위해서 팍팍팍 치고 나가는 사람이 과연 훌륭한 대통령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제가 이제 문제라고 해도 이런 대통령이 나올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최악의 대통령을 아니 상황을 그러니까 지지했던 또는 실제 투표했던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도 지금 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을까요? 동의 안 하죠. 동의를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지금도 그러면 문재인 탓, 이재명 탓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존재 이유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윤석열 찍고 싶은 거 찍은 게 아니야. 문재인 싫어서 찍었어. 이재명 싫어서 찍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자기들 책임 회피하고 그분들께 질문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살만합니까? 원래 이런 나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김건희 여사 저 정도 개입한 거, 대통령 부인이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병원 의료 대란? 아니 정원하는데 의대 정원하는데 대통령 비전 맞더라. 근데 국민들이 왜 군소리하고 자빠져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병원 가서 죽는 거는 사람 팔자 하늘의 소관인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 그걸 왜 나라 탓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지르고 마치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지금 20%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70대 넘어서는 노년층은 이제 반발하기 시작했고 특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년층이 지지층들이 이 사람들이 올 지금 명절을 어떻게 안전하게 넘길 것인가를 이제 걱정하고 있으니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욕하다가 지치는 거죠. 욕하다가 지치는. 제가 요즘 그 신인규 변호사 이야기 굉장히 귀 기울입니다. 이렇게 죽도록 살 수 없는 정권에 같으면은 야당은 왜 국회 안에 앉아 있냐 이야기예요. 거리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몰아내자라고 해야 되고 끝장 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두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도 뭐 한편에서는 또 뭐 민주당은 그나마 민주당이 민생을 챙겨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말도 또 현실인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민주당 입장에서 나가가지고 전부 다 국회 문고를 잠그고 윤석열 퇴진투쟁하고 싶죠. 근데 의료 대란 문제라든가 수많은 민생 문제, 경제 문제 그냥 우리라도 안 하면은 망할 것 같은 거야.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참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다시 되돌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과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묵묵부답 그리고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가면
없던 일로 됩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특검 올라가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과 관련해서는 일주일만 예. 입 딱 다물고 욕들을 각오하면 그 뒤에는 자동으로 소멸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건 야당하기 나름이죠. 야당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특검에 몰빵하지 말고 네. 국정조사하고 상임위하고 빌드업을 하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은 지금 97만, 98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픽스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면 놀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곧 100만 명에 이를 테고요. 100만이 되면 더욱더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어요. 이게 유튜브 때문에 네. 안 되는 측면도 있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현장에 안 나가고 유튜브로 자기 의견만 다 표출하고 마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유튜브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지지층이 서로 갈라져서 딴 데 존재하잖아요. 예. 하물며 중도도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 결집과 그다음에 자기 지지층들한테는 충분하게 호소가 되는데 예. 확산이 약한 거야. 확산이 약하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거대 유튜버들이 거리에서 한번 유튜브 전체 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저는 찬성을 하고요. 유튜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소식을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거리에서 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이 모여서 함께 행동하는 데는 오히려 유튜버가 장애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도 현실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또 이렇게 공유하는 것은 유튜브라는 공간이 있어서 정말로 특정한 세력이 특정한 정보를 장악하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실은 어디선가 흘러나온다는 확인을 여러분들께 항상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명절 선물 세트 아직 준비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경성한우 QR코드 저기에 딱 찍으면 정말로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은 훌륭한 이런 명절 선물 세트 함께 쓸 수 있습니다. 1522-0487 전화 거시면은 명절 선물 세트 정말로 야무지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박지원 교수 와주셔서 고맙고요. 주말에 보내드리는 마키아벨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